자, 우리 교재 388페이지죠.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먼저 가등기의 효력은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등기에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가등기 담보권이 실체적으로 있는 가등기도 있어요. 이 가등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가등기예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만약에 그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한참 뒤에 가져가게 돼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데 거래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 매수인이 매수하기로 했던 그 권리가 나중에 사실상 행사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이 매수인한테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미리 이렇게 공시해 놓을 수 있죠. 이게 가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우리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담보권에 관한 담보권의 가등기가 있죠. 자, 이때요, 이 가등기나 이 가등기는 똑같은 등기 형식은 가등기 똑같아요. 모습이요. 같은데 여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의 효력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이거는 담보 물권이에요. 이 가등기는요, 담보 물권을 나타내고 있는, 공시하고 있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체가 있죠, 실체. 그 실체가 뭐냐? 물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담보 물권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죠. 경매권도 있고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실체가 있다. 어떤 거냐? 경매권도 있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있다. 우선효. 이런 것들이 이 가등기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다만 우리예요. 이게 이런 경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 청구권을 양도하면, 자, 가등기에서 보호되는 청구권, 이 권리를 채권입니다. 요거 채권. 채권인 청구권을 양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때는 그 가등기가 가능한가, 가등기의 가등기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논의가 옛날에 있었으나, 자, 가등기로 나타내고 있는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는 가등기를 가등기 형태로 이전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즉, 가등기의 가등기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를 그러면 이 가등기요. 이 공부합니다. 이것부터. 가등기, 청구권의 보존의 가등기. 이 효력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을까? 후. 자, 이게 후에는 어떻게 효력이 있을까? 본등기 한 후.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요. 의미는 첫 번째, 이 본등기 한 때부터 시에 부동산 물권이 변동한다.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할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본등기 할 때 별도로 순위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할 당시에 부여했던 가등기에게 부여했던 그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본등기 하면 발생해요. 그때. 그런데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 가등기 할 때 부여되었던 순위에 따라서 본등기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389페이지에 가등기의 효력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뭐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등기 후의 효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자, 물건 변동은 본등기 할 때 물건 변동이 나지만 그 본등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가등기에 부여했던 순서에 따라서 본등기를 순위를 정합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가면 가등기의 가등기 했죠. 예컨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돼 있었는데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양도되었다라고 하면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었다라고 하면 가등기의 가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기등기 형태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판례가 인지한다고 했죠. 이렇게 판례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효력을 볼까요? 본등기. 자, 우리 민법의 첫 번째 186조에서 말하는 본등기는 본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 변동이 나죠? 자, 부동산에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부동산에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게 그죠? 변동의 효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기타. 만약에요. 임차권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차권 등기 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발생. 즉 제3자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임차권이라든지 지료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건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 효력입니다. 가장 기본적 효력. 또 세 번째는요. 본등기 할 때 순위를 정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본등기 할 때 순위 정하면 그 순위는 확정된다. 순위 확정력이 있어요. 그죠? 이 순위를 정하는 것도 등기, 본등기에 순위가 부여되는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됩니다. 예컨대 갑구 안에서는 거기에 앞에 순위 부여된 순서가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을구 안에서는 을구 안에 순위가 부여되는 그 순위가 바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 보면 권리관계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때는요. 접수 번호의 순서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 순위를 확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등기에는 추정력도 있습니다. 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다른 등기라고 추정하죠. 자,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다. 이게 절차 적법 추정입니다. 절차 적법의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절차 적법 추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등기부 안에 있는 내용도 유효하게 존재했었다의 추정이 이루어집니다.
등기 내용이 그대로 추정되는 것이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은, 추정되는 이 내용을 부정하는 자는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증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어디까지 미치냐? 직전 권리자한테도 미치고요.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전 바로 앞에 있는 권리자한테도 미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 등기되어 있으면 직전의 권리자한테도 내가 소유자다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소유자가 너 마지막에는 너가 소유자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직전 소유자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자 되어 있는 사람한테 너 소유자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직전 권리자한테도 미치니까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갔어요. 이 추정력은 무효 등기일지라도 이어도 추정력은 생깁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무효 등기이어도 추정력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하죠. 즉 추정력은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다 추정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에 예외, 무효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정력 없는, 인정되지 않는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사자 명의의 등기. 두 번째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가짜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등기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의 등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거나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무효 등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추정력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등기했다. 이때도 마찬가지 무효 등기일 뿐만 아니라 추정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어요. 요거는 자, 이렇게 추정력 아주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추정력에 이런 내용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이 부수적으로 추정력의 효과로서 부수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 부동산을 등기부가 되어 있는,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은 등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사람을 추정합니다. 등기 밖의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자요. 등기를 신뢰한 자요. 등기 신뢰자. 이 사람은 등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발생해요. 등기를 신뢰한 사람은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등기 외의 사항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상태로 거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줍니다. 선의무과실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 내용들, 등기 내용을 존재하는 등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요, 거래하는 상대방 당사자는요, 등기 내용은 최소한 알고 거래한다고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요, 거래 당사자, 이 사람은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거래한다라고 추정해야 되겠고, 만약에 몰랐다면,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에는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해야겠죠. 이렇게 악의로 추정, 과실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죠? 왜? 등기 사항은 최소한 알고 거래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신뢰한 사람은, 등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등기 밖에 있는 사항, 등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은 몰랐고 뭔데 과실이 없는 걸로 추정해야 될 것이고, 등기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거래했다, 그걸 보고 거래했다는 것은 악의, 과실 있는 걸로 추정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력의 확대 적용이죠. 이때 이 추정력의 효과의 힘은요, 즉 추정력의 힘은 우리 법률 규정에는 없으나 법률 규정에 있는 추정과 같은 효력을 봅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정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법률상 추정으로 해석한다. 이게 추정력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정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뭐 인적 범위, 물적 범위는 나눴지만 인적 범위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된다. 그리고 그 내용도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예컨대 저당권이라는 등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채권자인 저당권자한테는 돈 받을 권리가 있구나라고 추정해야겠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직전 소유자도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일단 추정되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겠죠. 추정이 미친다. 직전의 소유자한테도요.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추정력이요, 아주 약한 추정력이 미치는 게 있어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적으로는 약하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도 있는데요. 신축한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하고 그 건물 양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 등기했다라고 하면 양도인이 만약에 양수인한테 내가 건물을 판 적이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면, 양도한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이때 양수인, 즉 등기 명의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양수인이 스스로 유효한 양도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있는 건물 신축한 사람인 제 사람으로부터 내가 샀다. 유효하게 샀다. 라는 것을 등기 명의인인 양수인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건물 양수인은 스스로 증명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죠?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약하죠. 그러니까 양도한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이게 추정력이 깨져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져버리니까 보존 등기 명인 스스로가 내가 정당하게 유효하게 양도인으로부터 샀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효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392페이지에 내용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보존 등기의 추정은 깨어지고 그 보존 등기 명인이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거기에 니은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는요, 강력해요. 이거는 보통의 보존 등기가 아니라 특별조치법,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이 특별조치법을. 이 조치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보존 등기라면 강력해요. 추정력이 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요, 모든 내용의 서류라든지 이런 증인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것을 추정력을 깰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추정을 깬다는 것을, 추정력을 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 복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멸. 또는 추정력을 전복한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추정력, 복멸, 추정력, 전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등기의 추정력을 정리했습니다. 등기의 효력에서는 꼭 등기의 추정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봐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가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구체적으로 186조, 187조를 정리하는 거죠. 자, 먼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래놨죠. 여기는 바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186조에서 선언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186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본 거죠. 186조.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이래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형식주의,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성립요건이다. 등기라는 형식은 성립요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립요건주의라 그래요. 자,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도 유효해야만 이것이 유효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유효하게 하게 되면 유효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또는 해제되었다,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무효 사유에서 무효가 되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죠. 무효 등기.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393페이지에 동그라미 제일 밑에 있는 거요.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그랬죠? 원인 행위가 바로 여기 매매 계약이거든요. 물권 행위를 하게 된 원인 행위, 매매. 원인 행위가 취소, 해제, 무효 사유로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유인설 관계다. 그죠? 판례. 유인설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394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 물권행위의 유인설 했죠? 유인설, 판례. 그죠? 유인설에 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된다. 그렇죠? 당연히 복귀되고 이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등기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 등기를 말소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복귀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렇게 등기 이전. 그러면 등기 이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고 등기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 되겠죠? 이렇게 유효기 때문에 소유권은 의리취되겠다. 이게 뭐예요? 186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을이 갑을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취소. 그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등기로 존재하고 있죠. 무효 등기로.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뭐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이 없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을 앞에 있던 소유권이 다시 복귀되어서 여기에 갑한테 소유권이 넘어와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복귀, 이전, 당연 복귀다. 그죠? 여기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가서 갑에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소유권은 등기는 여기 있지만 등기는 아직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즉 갑이 소유권 취득한 형태는 187조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뭘 취소하면, 그죠? 취소라는 것은, 취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당연히 복귀시키는 187조 사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내용을 알아두시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의 계약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제도 똑같은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취소했거나 해제했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다 했으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여기에 등기도 무효가 되어버리고 소유권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당연 복귀되죠. 이렇게 당연 복귀되어 버린다. 그래서 취소란 것은 뭐예요? 물권을 당연 복귀시키는 내용으로서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이 갑한테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가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48조에 보면 생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설립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재단법인 설립할 때 재산권이 이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재단법인한테로. 또 유언으로, 즉 설립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해서 재산을 내놨다라고 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즉 사망할 때 그 당의 재산은 재단법인한테 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법인에게 재산이 귀속한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는요, 재단법인 설립 시의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것을 출연했다라고 해봅시다. 출연자가 출연재산이다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설립자가 자기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이것을 소유권을 재단법인에게, 재단법인이라는 사람한테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출연행위를 했어요. 출연행위 해버리면 재단법인에게 이 소유권이 언제 소유권이 여기 와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시기. 소유권이, 그 재산권인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법 48조에 명문을 해놨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엔 설립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내놓을 때는 재단법인 설립시죠. 법인 성립시. 이건 설립 등기할 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유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유언, 설립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재산을 이렇게 출연했다라고 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죠. 유언 효력이 생길 때. 이게 뭐냐? 사망시죠. 여기도 보면 등기 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87조에 의한 사망시라는 거, 설립등기시라는 거 이렇게 된다. 그죠? 이때 바로 재단법인이 소유권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는 아직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등기는 설립자 명의로 등기부에 이렇게 남아있더라도 이미 소유권은 이 시점에 각각 재단법인의 소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가 적용되는 거죠. 정의에서 187조에 의하여 48조 규정에 따른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 이럴 수가 있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와 있는데 등기는 아직 설립자한테 있어요. 그러면 설립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설립자가 만약에 제3자 병한테 이 등기부를 보고 온 병한테요.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양도계약. 그래서 대금을 받으면서 설립자가 자기의 등기를 재단법인한테 등기 전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줘 보는 거예요. 병한테로 등기 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당해 부동산, 예컨대 이 건물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 건물은 재단법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소유권자니까.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이 재단법인한테 등기 갖추지 않은 재단법인한테 나가라겠죠.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3자 병하고 재단법인하고 사이에 과연 누가 소유자냐 이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유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때 이 판단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판례가요. 소유권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요.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갖춘 자만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건 뭐예요? 민법 186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관계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소유자 정하는 방법이 등기를 갖추었냐 안 갖추었냐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다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재단법인은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병이 나타나기 전에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죠. 여기는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를 묻지 않고요. 등기했냐 안 했냐 묻지 않고 이런 시기에 소유권이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는 여기 있지만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민법상으로 소유자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 따지지 않고 설립 등기할 때 재단법인 것, 사망할 때 재단법인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제3자의 관계에서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요.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되죠. 187조. 여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날 때는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등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이 부동산 물권을 처분 시에는 등기해서 한다. 그죠? 처분 시에는 등기한 후에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187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법률의 규정,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 397페이지부터 187조의 적용 범위 해놨습니다. 상속, 사망 시에 이미 상속인한테 소유권 넘어갔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은, 부동산 물권 변동 시점은 사망 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사유는 공용징수가 있다, 그죠? 수용하는 경우죠, 보통. 이때는 수용 이래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 판결. 자, 판결에는 형성 판결이 하나다. 이 형성 판결이 언제요? 확정될 때. 여기 형성 판결이 하나다는 거 따라주셔야 돼요. 이행 판결이거나 확인 판결의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 안에서요.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래서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등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요. 경매라는 사유가 있으면 이때 이 경매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이때는 대금을 경락받은 사람이 완납할 때입니다. 대금 완납하면 물권 변동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경매, 공적 기관에서 하는 공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기타 법률 규정 해놨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한 7가지 정리해놨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등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98페이지 가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당해 토지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임목은요. 임목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임목 등기는 등기로 나타낼 수 있는 물권이 소유권과 저당권으로만 임목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명인방법에 의한 지상물의 물권 변동인데, 명인방법도 사실은 명인방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죠. 명인방법. 이것도 일단 미분리 과실이거나 뭐 수목의 집단,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거나, 즉 임목 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입니다.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또 농작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명인방법의 대상으로 하는 물건. 그리고 명인방법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 하나입니다.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 이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명인방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인방법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계속성. 이 특정성과 계속성을 갖추면 명인방법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명인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명인방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명인방법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 교재 2번 명인방법에 대한 물건, 명인방법에 공시하는 물권, 그 다음에 명인방법의 요건은
특정성과 계속성이다 이렇게 했고요.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186조, 187조, 그리고 임목 등기, 그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